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2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 12위였던 한국이 단숨에 3위권으로 뛰어오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로이터, AFP, CNN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을 주문했습니다. 호주는 한국형 차기 전투함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선택을 발표했고 사우디는 천궁 미사일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와 방산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K방산이 유럽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한 일본 전문가가 도쿄 생방송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일본 열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나카무라 겐지입니다. 도쿄 방위산업연구원에서 35년간 동아시아 군사 기술을 분석해온 수석연구원입니다. 일본 방위성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방산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저는 도쿄 시내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아사히 TV 생방송에 출연해야 했습니다. 원래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30억 달러 돌파, 세계 4위 진입.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도쿄 거리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주쿠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퇴근길에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방산 수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모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통적으로 방산 강국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 5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까? 저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가 동시에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 방산을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2014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10위였습니다. 저는 당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수준.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4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 명단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80대를 선주문하고 추가 820대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 129대와 한국형 구축함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II 방공미사일 대규모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UAE는 아크 천궁 방공체계 18조 원 규모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선진국들입니다. 이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K방산, 유럽 시장 점유율 급상승.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강했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건 1989년이었습니다. 냉전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기술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아시아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방산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한국은 230억 달러입니다. 23배 차이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TV 방송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얘기가 많던데 진짜 대단한가 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대단하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택시가 아사히 TV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보통 때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NN 국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230억 달러 급증.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PD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급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긴급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방산 급부상, 그 비밀은 무엇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작가들이 급하게 자료를 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래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호주도 한국 배를 산다고 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젊은 작가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다나카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여유롭게 원고를 정리하던 분인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일본은 70년간 평화헌법 때문에 방산 수출을 스스로 제한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은 실전 경험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유럽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방송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주제를 변경합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 진입, 긴급 분석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픽 팀이 한국 방산 수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4년 30억 달러에서 2024년 230억 달러로 치솟은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2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쿄 방위산업연구원 나카무라 겐지 선생님을 모시고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제 35년 경력을 흔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방산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50년입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허전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께 교수님의 분석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이메일을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는 걸 더 확실히 확인하러 가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 말 서울은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항 출구에 한국방위사업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서연 과장입니다. 그녀의 일본어는 완벽했습니다. 일본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도쿄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방산협력 업무를 담당했어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놀라웠습니다.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고 양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 교통이 많이 좋아졌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걸 배웠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사 현장들이 전부 정리되어 있네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법규가 강화됐어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경기도 어느 공단에 도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정문 경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방문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장 내 안전 규정입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방문자가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모든 작업대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구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부품들이 라벨링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그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OS 시스템입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요즘은 이 정도로 철저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K9 자주포 포탑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정확한 순서대로 볼트를 조였습니다. 디지털 작업 지시서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품질이 즉시 검증됩니다. 저는 그 작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25년째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9 초기 모델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제가 만든 K9가 폴란드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접 작업장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장갑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데도 작업 공간은 깨끗했습니다. 자동화율 73%입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검수는 반드시 사람이 합니다. 그는 용접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측정 장비로 재검증했습니다.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0.03%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식당은 깨끗했고 메뉴는 다양했습니다. 외부 방문객도 직원들과 같은 식당을 이용합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차별 없이요. 식사를 하는데 한 젊은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제 방송 봤습니다.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이라니요? 사실 해외에서는 한국 제품을 아직도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같은 분이 진실을 말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그는 깊이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부심과 겸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작업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폴란드 납품 검수 있지? 응. 철저히 준비했어. 우리 명예가 걸린 거야. 품질은 걱정 마. 우리가 만든 건데. 그들의 대화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품질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한중령 검사원이 완성된 K9 자주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67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출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포탑 회전 장치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작은 균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수출분도 같은 기준입니까? 당연합니다. 국내용이든 수출용이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출용이 더 까다롭습니다. 국가 신용이 걸린 문제니까요. 검사가 끝나자 그는 태블릿에 결과를 입력했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이 K9는 폴란드로 갑니다. 그가 자주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연구개발동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 중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K9의 다음 버전이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주포가 움직이며 사격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초당 발사 속도를 30%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3년 후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준비는 이미 80% 완료됐습니다. 연구소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독일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면서 발전한다. 바로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나고 차에 탔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시스템이 완벽에 가깝더군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일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일본 녹차입니다. 교수님이 녹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구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일본 식품점에서 구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서서 그 녹차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제게 일본 녹차를 좋아한다고 말해줬을까요? 제 논문이나 인터뷰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본 방문객을 위한 배려일까요? 어느 쪽이든 이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객실로 올라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움직이는 조직, 자부심 있는 노동자, 검증하는 검사원, 도전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조용한 배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문화를 바꿨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고, 실행이었고, 완성이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만들었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제 마음속 생각이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나라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과장이 준 녹차를 마시며 서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차 맛이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배려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 과장이 약속대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K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김 과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더니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폴란드 납품 예정이던 K9 자주포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40분 후, 우리는 다시 하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중년 검사원이 자주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포탑 회전 장치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검사원이 대답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밀 센서가 잡아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출고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30분 만에 전 팀이 소집됐습니다. 김 과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자주포는 72시간 후 폴란드로 선적 예정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회전 장치에서 0.003mm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그 정도면 작동에 문제없지 않습니까? 한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작동은 됩니다. 검사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0.001mm입니다. 이건 기준 미달입니다. 폴란드 측에 설명하면 이해해 줄 수도 안 됩니다.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한번 타협하면 끝이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납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섰습니다. 72시간 안에 고쳐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의 K9 자주포가 작업대 위에 있었습니다. 포탑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밥과 음료수가 작업장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한 손으로 먹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 회전 장치가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부품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검사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작은 부품을 가리켰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에 미세한 변형이 있습니다. 교체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재고가 없어요. 회의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공장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본사입니까? 긴급 주문건입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배송에 최소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절망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들면 안 됩니까? 뭐라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밀도가 너무 높아요.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구소에 오축 CNC 장비가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봅시다. 공장장이 결정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오후 4시, 연구소 정밀 가공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CNC 장비가 있었습니다. 독일제 최신형 장비였습니다. 설계도를 스캔합니다. 엔지니어가 부품을 3D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정밀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는 0.001mm입니다. 그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가공 시간은 8시간입니다.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9시, 11시. 시간이 흘렀지만 모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니터를 지켜보고 어떤 이는 다음 공정을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이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익숙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주 이렇습니까?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도 전부 가동 중입니까? 네.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2시. 기계가 멈췄습니다. 부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냉각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밀 측정기로 0.001mm 단위까지 검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합격입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차 0.0008mm. 기준 이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8시간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재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갔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도 신중하게 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집념, 책임감, 그리고 팀워크. 새벽 5시,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차례였습니다.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진동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검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기준 이내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0번을 더 회전시켰습니다. 1000번을 돌렸습니다. 매번 센서가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9시, 최종 검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검사원이 다시 체크리스트를 들었습니다. 367개 항목을 하나씩 검사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검사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공장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가 K9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만, 감동받았습니다. 오후 2시, K9 자주포가 출고되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렸습니다. 폴란드로 향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서서 배웅했습니다. 어제부터 24시간 넘게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트레일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보내는 부모 같았습니다. 잘 가라. 폴란드를 지켜라.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일본에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다시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일상입니까? 위기는 늘 있습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방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까? 네. 우리가 만드는 무기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킵니다. 그 무게를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집요한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하는지,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24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지의 문제였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 뒤에는 생존이라는 절실함이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한화 공장 쪽에서 여전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누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끈기가 50년을 만들어 왔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제 본 그 24시간의 위기 대응. 너무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를 위한 쇼가 아니었을까요? 일본 방산업계에서 35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 뒤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 저는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방위사업청 본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품질관리 감독 부서를 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감독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이 의외로 빨랐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방위사업청 본청에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15층 품질관리본부로 안내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군인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본 것이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좋은 의심입니다. 저희도 그런 시각을 원합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을요. 회의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방산 업체들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합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국 127개 방산 업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화 공장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제 교수님이 보신 그 K9입니다. 화면에 자주포의 생산 이력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출처, 조립 과정의 시간 기록, 검사 결과,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입력되면 변경할 수 없어요. 블록체인이요? 네. 201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CCTV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여러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화됩니까? 6개월간 보관됩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이걸 감시합니까? 우리 직원 30명이 교대로 모니터링합니다. 본부장이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대한 관제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수백 개의 화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연락합니다. 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건너뛴다든지 비인가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11건은 경고 조치, 4건은 계약 해지, 2건은 형사 고발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요?
품질 위반은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그 자료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었습니다. 날짜, 업체명, 위반 내용, 조치 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공개됩니까? 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됩니다. 왜 공개합니까? 업체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반발합니다. 본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더 중요합니다. 숨기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독립감사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방위사업청 직원이 아닙니다. 본부장이 소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들이죠.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감사합니다. 무작위요? 네.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저희도 당일까지 모릅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하죠. 감사 결과는요? 전부 공개됩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투명성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한 대접은 없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같은 식당을 이용하거든요. 식당은 깨끗했고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을 왜 만들었습니까? 본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겐 과거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90년대에 방산 비리가 만연했어요. 뇌물, 횡령, 품질 조작까지. 그래서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량 부품 때문에 헬기가 추락하고 전차가 고장나고 총이 폭발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투명성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신고 포털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든 시민이든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됩니까?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에 287건 접수됐습니다. 본부장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43건이 실제 위반으로 확인됐고 조치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부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공장에서 불량품을 폐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전차 부품을 절단기에 넣었습니다. 부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준 미달 부품 폐기 영상입니다. 왜 녹화합니까? 재사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불량품을 몰래 다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들이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 영상의 부품들만 12억 원어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신뢰를요.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방위사업청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놀라십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투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계속 개선하는 것. 호텔로 돌아와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는 투명성이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았다. 문제를 공개하고, 과정을 공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념의 문제였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문제를 숨겼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문제를 드러냈다. 다음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세계 4위를 만들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투명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의 결과였습니다. 내일이면 제 한국 방문이 끝납니다. 하지만 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투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것이라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제 출고한 K9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요? 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서신이었습니다. 영어와 폴란드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귀중. 귀사가 납품한 K9 자주포가 예정대로 도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켜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품질 문제 발견 후 72시간 만에 해결하고 약속을 지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군인들을 한국의 기술에 맡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다시 하나 공장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작업자들이 생산 라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폴란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이 울려 퍼졌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례가 끝나고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나카무라 교수님입니다. 작업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일본에서 방산을 연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것을 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무엇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말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일본식 90도 인사였습니다. 작업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조례가 끝나고 몇몇 작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독일 부품이 5일 걸린다고 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우리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엔지니어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K9로 누군가의 아들이, 아버지가, 형제가 지켜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방위사업청으로 다시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장이 직접 만나 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동반자로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수가 길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장실을 나서는데 복도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재의 서울 사진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70년입니다. 뒤에서 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허에서 여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청장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오후 3시, 김 과장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울 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실 거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 학생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수님, 이거 받으세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K9 자주포 모형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정밀한 모형이었습니다. 공장 작업자들이 교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뒤쪽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한화 직원 일동.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과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역사도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구역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K9 모형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모형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도쿄행 비행기였습니다. 저녁 7시 20분 출발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기술의 나라? 아니다. 빠른 나라? 그것도 아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약속의 나라였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창밖의 불빛이 더 멀어졌습니다.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을 지켰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세계 4위를 만들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바뀌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희망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어둠 속에서도 한국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불빛.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일본에 도착하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책임감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켜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폐허에서도, 전쟁 후에도,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희망의 불빛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 속에서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